대통령실이 일반인에게 개방했던 청와대 영빈관을 외빈 만찬과 환영 행사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빈 방문 중인 베트남 국가주석 만찬 행사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했는데요. 야당은 이럴 거면 왜 대통령실을 이전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방송인 김어준 씨와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대통령실이 일반인에게 개방했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방문 중인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국격에 알맞은 행사 진행을 위해서 영빈관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 차원에서 베트남 주석도 모신 것이다 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럴 거면 왜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대통령실을 옮겼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결정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면 영빈관 하나가 꼭 청와대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곳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곳의 일부 부속 건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일부 부속 건물은 뭐냐? 거기서 이제 국가 행사나 내빈 행사를 하는 이제 공식 행사 정도만 운영하는 데지, 청와대 전체는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고 비서동이 있고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영빈관 하나가 그 영빈관 하나 사용한다고 해서 왜 그러면 용산으로 갔느냐에 저는 비판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서 지난 그 여름 그 가을이었죠. 그때 이제 왜 예산안에다가 이제 영빈관 예산을 이제 끼워 넣어서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사실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야당은 또 반발을 사전 조율도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께서 영빈관에서 철회해라. 이게 그쵸. 국민에게 사전에 보고 드리지 않고 하는 건 이게 좀 약간 그 문제가 있다는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그 예산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영빈관 예산이 이제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 이게 내년 예산이나 올라오면은 이게 신축 예산이 반영돼서 신축까지 가려면 최소 2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기존의 영빈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그런 고육지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국가 행사나 이런 행사들을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으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왜 영빈관이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호텔이든 시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를 상징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빈관이라는 거는 외국의 손님이 오거나 정상이 오거나 할 때 우리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상징해주는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성도 우리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에 있는 영빈관을 재활용하겠다. 그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가 그러면 영빈관을 정말 새롭게 다음 대통령이 오시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빈관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내 임기 동안 신축하겠다. 저는 그러면 온당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영빈관을 잘 활용해서 정부는 사용하고 여야 합의가 되고 그냥 국민적 공감대가 있은다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린 영빈관을 신축해서 그때 사용하면 될 일인데, 지금은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용산 대통령실이 이렇게 했던 결정은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도사연 씨의 노래 돌고 돌아가는 길, 그게 좀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왜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불과 한 6개월 전 얘기이기 때문에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찬 어디서 했습니까? 호텔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쓰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영빈관 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썼어요.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 한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고집 피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한다고 했고, 그리고 국방부나 얼마나 많은 혼선을 줬습니까? 그 인테리어 한다고 몇 달 동안 돈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와대 다시는 안 쓰겠다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필요하니까 또 청와대 쓸 수 있네요. 영빈관도 쓰고 상춘제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예산안에는 이런 청와대 시설들 전부 문화예술 행사들 여는 데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또 예산 배정해요.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안 들어가겠다고 그 혼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영빈관 짓겠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청와대 써도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하고 단절해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금씩 청와대가 필요하니까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이 쓰면요. 거기에 경호도 따라붙어야 되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를 거예요. 국민들이 청와대 가서 뭔가 청와대를 새로운 모습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차기 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 관저하고 대통령 집무실만 옮긴 게 되거든요. 다시 아마 청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얘기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에 쓰지 않고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요. 합리적인 분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아, 그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옮기더라도 용산으로 이전하는 걸 미리 좀 준비해서 혼란 없도록 하고 그리고 국방부 건물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이 들어가가지고 쓰기에도 부적절한 건물 하지 말고 좀 뭔가 용산공원도 만들면서 그럴듯하고 번듯하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그렇게 건물을 좀 쓰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저도 사실은 기왕 옮길 거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한 발도 안 들이겠다고 해서 옮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서 써버리면 나중에 가서 옮긴 의미가 다 퇴색돼 버리잖아요. 예. 이건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미 대통령실을 옮겨졌고 영빈관은 없는 상태에서 국빈 방문은 또 있을 것인데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쓰더라도 앞으로 여야 합의,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예산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새롭게 모실 수 있는 어떤 국가의 격에 맞는 영빈관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용산 옮길 때 그런 국가의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옮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독선적 결정을 하고 고집을 피워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가피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지요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기존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한번 첨언하면은 예. 영빈관을 사실 그 신축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만 이 과정이 절차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유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뺀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계획은 있었죠. 올해 어떻게 최대한 짧게 활용한 다음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다가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신축해서 어떻게 내년부터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이제 계획이 어쨌든 단절이 되어 버렸잖아요. 네. 800억 원이 넘는 그렇죠. 근데 예산이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이 예산을 반영하려면 내년이나 돼야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나 호텔을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영빈관을 활용하자. 기존에 있는 부속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은 노태우 정부 때 신설한 건물이기 때문에 좀 오래된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 건물까지 활용하지 않고 다른 데 간다 그러면 또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영빈관 활용을 왜 하느냐? 그 청와대 부속 건물이고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 차후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그 여야 합의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준비는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건물들을 적시적소에 활용하고 외국 정상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게 역사성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저는 이것은 뭐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합리적인 결정으로 좀 봐주는 게 좀 맞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는 김성환 거죠.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했었던 독단적 결정이 불러온 현상이라면 그 앞선 결정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민주당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의견이세요? 제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용산 시대로 청와대에서 용산 시대로 나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건물을 활용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예. 지금은 중단됐지만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 된 거고 사실 나름대로의 역할과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기능에 대한 그 어떤 계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들이 네. 지금 진행되고 있지 잠깐 중단됐다는 것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영빈관 하나 쓴 걸 가지고 이걸 단절로 보거나 혹은 그렇게 보는 거 저는 너무 과도한 공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럴 거라면 바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도어 스태핑 중단하면 안 되죠. 중단이 아니라 지금
그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 건 중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실 앞 있는데 아예 벽으로 막아버렸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외부 인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지 로비에서 도어 스태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아마 제가 듣기로도 이 새로운 대외협력 비서관도 지금 아마 찾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조만간 내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정비해서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 옮기는 거예요. 용산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산을 옮기는 거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당시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옮긴다고 하면 서울의 질서 자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 뭐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선시대부터 한 500년의 역사를 아예 다시 한번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옮겨도 될 것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 결국 군까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난 다음에 결과를 만들어 놓고 나서 뭔가 부족하고 아쉬우니까 다시 청와대 써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애초에 용산으로 이전한 명분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대통령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고발 소식들 계속 있었는데 대통령실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했죠. 그리고 한 말이 대통령 경호실장이 천공을 대동해서 총장 공간을 둘러봤고 그리고 나서의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게 된 건데 이번 논란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 고발이라는 대응에 대해서 평론가께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 이른바 천공 논란과 관련한 이야기는 대통령 취임 초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대응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는 그냥 어떤 그 국민적 상식선에서 이제 아마 그 자연스럽게 국면 밖으로 나갈 것이다 생각해서 대응 안 한 것 네. 같은데 이렇게 전직 의원을 지내신 분이 그 영향력이 특히나 진보 진영의 영향력이 강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천공이 답사했고 경호실장이 안내했고 그래서 옮겼고 하는 얘기 증거 있습니까? 아니 근거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통신기록까지 내겠다는 거잖아요. 육참 총장, 그러니까 경호처장도 아니라고 그랬고 국방부도 단연코 그런 사실 없다 했습니다. 저희 옛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언로가 막혀 있을 때 카더라 통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다가 그게 그랬어 하면서 그게 정설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명백한 가짜 뉴스가 카더라 통신이라든가 혹은 믿거나 말거나 식의 식민성 없는 이야기라도 세간에서 전해드리고 특히나 지금처럼 여야가 아주 경색돼 있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진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마구잡이로 나돈다 하면은 저는 그래요. 우리 사회 공론의 장을 저는 이거는 무너뜨리는 행위. 그러면은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김 의원은 가든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믿을 만한 정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이라 그러면은 그건 이제 공공재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줘. 또 다른 생태탕 논란 시즌2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그다음에 통치, 말하자면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해야지 이런 가짜 뉴스들이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는다.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은 지난번 해외 방문했을 때 김건희 여사 조명 논란으로 인해서 한번 고발을 했었던 적이 있고 두 번째거든요. 대통령실의 이런 대응들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일단 김종대 전 의원의 얘기를 무모하거나 아니면 용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내용은 사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김종대 전 의원의 경우에는 군 인사들하고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하고 아는 인사였기도 했고요. 청와대 근무할 때도 역시 관련돼 있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듣고 저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걸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부가 움직이는 동선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대통령이 확인해 줄 겁니까?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서 방어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국경 없는 기자회 동아시아 국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 국가의 정상은 어느 언론이 국가 정상의 활동을 보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도하는지, 어떤 질문이 적합한지 정해서는 안 된다. 이 MBC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입장 밝히고 난 다음에 이런 입장을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현직 장경태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직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의혹 제기를 했다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안이 오래 가고 더 커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경태 의원과 관련돼 있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의혹 제기가 야당에서 야권에서 나올 때요. 적지 않은 국민들은 왜 지금 중요한 일들도 많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응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논란이나 분쟁들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할 때 공권력을 통해서 힘으로 억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없는 거예요. 대화 타협이나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할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저들은 적, 소탕하고 척결해야 될 대상 이런 식의 인식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렇게 일련의 국정 운영을 하는 그 기조 위에 이번 대응도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 통신 기록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통신 기록 정도 공개하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공세 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들은 이거 좀 무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냥 고발하거나 법적 대응하면 뭔가 찔리는 거 아니야? 캥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또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법적인 사법적 판단의 모든 것들을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과연 정치적 행위로서 타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 갖고 있습니다. 예, 강경 대응하는 것 정무적으로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렇게 고발 조치에 나섰지만 법무부 장관도 법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 민주당 대변인을 그리고 더 탐사에 제보한 그 제보자에 대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어떤 발언 때문에 이런 소송까지 제기한 건지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당시의 논란 발언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저한테 또 스토킹하셔서 먼저 물어보던데 지금 그 얘기 같이 하신 거잖아요.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오해를 하시나 본데. 네, 김 의원과 더 탐사 사전에 공모했다.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인데 앞서 이제 영상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김의겸 의원 역시도 맞다. 더 탐사와 협업을 한 거 맞다. 근데 그건 야합으로 말씀하는 건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 공모이냐 협업이냐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우리가 법이 부여한 건 그거잖아요.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는 어떤 제약도 받지 말고 발언해 달라. 과거 이제 방공법 국시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사실상 굉장한 사실 그 소신과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건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의혹 제기한 건 아니라 왜 이렇게 가짜 뉴스 생산에 그러면 의원과 그 해당 그 매체가 더 탐사가 사전 협업을 했네. 이 협업이란 말이 둘이서 힘을 합쳤다는 게 사전적 의미긴 하겠지만 이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모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측면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김의겸 의원은 이제까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사안들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번 사건조차도 유감이라고 했어요. 유감은 저희들이 유감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게 유감이지 왜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도하겠다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말하자면 소송은 그렇게 봅니다. 김의겸 의원 자신 있으면 계속 앞으로 문제 제기해라. 다만 당신이 입증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면 내가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요. 또 한동훈 김의겸 의원은 그래요. 또 본인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떤 외교 사절에 대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미스가 났을 때는 즉각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적의와 적대성을 가지고 저는 대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국회의원이 공론의 장에서 저는 저렇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다만
이게 더 탐사와 같이 지금 10억 원 손배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에도 그러니까 언론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게 뭐 언론 자유의 침해다, 입에 재갈 물리기다라고 하는데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진영의 스피커 노릇할 때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또 책무를 묻는 게 그게 바로 저 언론 질서를 바로잡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저는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가짜뉴스 혹은 카더라식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는 성찰도 없었던 것이 저는 이 사태까지 끌고 왔던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카더라식의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라는 뭐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최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일각에서는 사실 국회의원은 어떤 의혹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여러 생각하세요? 가지 장면이 저는 교차하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그 의원들은 저는 10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 당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서 뭐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니까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거꾸로 생각하면요. 법무부 장관한테 굉장히 검찰 지휘권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무기를 쥐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그 무기를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자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을 때는 좀 인내하고 자기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그걸 좀 견뎌줄 만한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러면 차라리 그 의혹 제기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잘못됐다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될 때는 의원이 아무리 국감장에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아주 진솔하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건 그건 맞다. 그건 저는 김의겸 의원의 태도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본인이 실수를 했던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거나 뭔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직 장관이 당신 그러면은 10억 원짜리 손해배상하시오라고 이렇게 법적 대응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마 이거는 손해배상 소송,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손배소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법원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 정도가 거의 최대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근데 10억짜리 소송 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당사자를 위축시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손배금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면은 더 큰 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위협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또한 부적절하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 당대표 물망에도 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장관이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한 30여 장의 고소장을 써서 10억 원의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다는 것. 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이런 논란도 일각에선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법무장관이 아닌 개인의 소송 자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스토킹을 당하고 퇴근길에 스토킹을 당하고 자신의 자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협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법무부 장관이라서 아무런 것도 표현하면 안 됩니까? 개인 한동훈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지켜야 할 인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죠. 언론 활동을 하고 언론이라고 언론 노릇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라는 뜻에서 하는 거고 당신들이 특정 진영의 스피커 노릇하고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처럼 믿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벌일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10억이라는 얘기가 꼭 10억이라는 그 숫자보다는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책임을 당신들 져라. 그러고 보도를 하든가 그러고 의혹 제기를 하든가 그러고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해라.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런 식의 것들 가족들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지금 대응은 사실 저는 이게 또 돈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 무한한 책임을 지라는 뜻의 상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네. 저는 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니라 개인 한동훈도 충분한 방어권과 인권에 대한 것들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관저 정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한남동 관저로 새롭게 이사한 이후에 여기에서 많은 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관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밀실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뭐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관저 정치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관저 정치를 좀 안 했던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분이시죠. 그 전에 대통령들은 거의 관저 정치의 일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저 정치의 저는 핵심이 두 가지가 기밀성과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되는 식사 모임이기 때문에 기밀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권력을 운용하고 또 권력에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사실 6개월 동안은 그 집이 사저였기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저 정치가 시작됐는데 저는 이제 이게 뭐 야당에서 공격하는 밀실 정치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충분하게 오히려 세간의 의견들을 좀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투명한 통로 과정이라고 생각돼요. 다만 여기서도 권력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그 논의가 돼서 밖으로 흘러나갈 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밀성과 메시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순기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대통령이 일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사안마다 그립을 좀 장악하려는 의도를 비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역기능이라고 보고 그럼 그렇다면 앞으로 좀 관저 정치를 굉장히 좋은 측면에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예산안 문제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다. 네. 그러면 그 야당 대표를 부르기 뭐하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예산은 이런 겁니다라고 좀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고 봐요. 밥 먹는 이런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저 정치가 시작됐다고 이것을 밀실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이게 기밀성 메시지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이게 대통령의 발언과 그날에 모인 것들이 정치권으로 이렇게 다시 피드백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순기능적 영향력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기획이 되고 그런 쪽으로 그 어떤 초대 대상들이 좀 나왔으면은 좀 좋겠다는 생각이고 관저 정치 저는 그런 나쁘게 볼 것만은 절대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른바 야간 정치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국민의 민심을 투명하게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자기의 속마음을 좀 애둘러서 얘기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꼭 비판적으로 볼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밀성과 메시지 이 두 개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기밀성이라는 게 사실 밀실 정치와도 상당히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최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기밀성이라는 게 아예 언론에도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이제 뭐 어떤 진중한 대화나 뭐 필요한 내용이 오간다면 그게 아예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 기밀성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서 이제 그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전원 정치가 되는 거죠. 전원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느냐 확인 안 될 수 있고 참석자의 얘기만 듣고 또 언론이 기사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밀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민하게 잘 다뤄야지 저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연히 거기에서는 음식이라든가 뭐 거기에 뭐 어떤 게 나왔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대화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건 보안 유지가 되는 게 전제가 되는 게 관저 정치라는 거죠. 그렇게 뭐 관저 정치가 그런 순기능적으로 뭐 발휘가 되면 좋겠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초대됐던 인원들이 거의 친윤 인원들이고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혹은 뭐 수뇌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크게 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기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밀성이 깨지면은 바로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뭐 야당 국회의원들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걸 설득하는 공간으로서 관저에서 식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당 지도부하고 만날 때 만나기 전에 따로 윤핵관을 먼저 만난다거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국민들께서 또 별로 여론 좋지도 않고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 발의한 장관을 버젓이 갔다가 만난다거나 또 만났다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또 공개가 된다거나 이거 누가 공개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거 흘려주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 흘리는 것도 있을 거고 당사자가 흘리는 것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야당이 바라보거나 적시하는 분들이 바라볼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편한 대상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
하는 대상들만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기밀로 할 거면 밥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기밀로 그냥 하든가 아니면은 정말 그걸 공개적으로 할 거면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들도 초청하고 야당 당대표도 만나고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도 얘기하잖아요. 뭔가 노정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면 뭐 노총 대표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기업들 경제인 단체들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서 대통령이 얘기도 들어보고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풀어주기도 하고 이러길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여당이나 자신이 아끼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될 만한 대상들만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실 정치라는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그냥 여당 집권 여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당 운영에 대통령이 다 깊숙이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 결국은 쫓아내는 데 있어서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고 하는 부정적 인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새 당대표 뽑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사, 이른바 윤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내후년 총선 때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한 모임처럼 비춰지잖아요. 대통령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모습, 이거 글쎄요. 이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좀 걷어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관저 정치가 당무 개입으로까지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 그도 그런 것이 여당 지도부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관저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차기 당대표 자격으로 언급했던 수도권과 MZ세대 대표론 이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런 현재 당권 주자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일부 의원들 불편한 기색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타천 거명되는 당권 주자를 쭉 나열하고 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것이 내부 디스다. 국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 1등이죠. 그동안 나온 사람들은 다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늘 매도하는 것. 우리 당이 정말 고질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디스 한참 하고 주고 나면 경쟁력 없어지고요. 네,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게 내부 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호영 의원이나 정진석 비대위원장 역시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당사자들 그리고 뭐 지금 뭐 당권 주자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썩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 원내대표 하던 시절과 지금 원내대표 하던 시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거 원내대표 하던 시절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그 내부에 사람이 없고 외부에서 그때 대권주자 영입해 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귀곡 천개란 사자성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게 뭔 뜻이냐면 집에서 키우는 닭은 천하게 여기고 밖에 있는 고니는 아주 귀하게 대접한다. 그래서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 대권주자들은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 폄하합니까라는 식의 사자성어를 애둘러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게 그 말이잖아요. 우리 당의 안에 사람이 안 보이니 밖에서 혹시 뭐 이게 수도권도 좀 공략하고 MZ세대도 공략하는 이런 사람 좀 불러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해서 저는 똑같은 원내대표를 뭐 시기만 2년 전과 달리 하는데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잠시 가졌고요. 저는 뭐 주호영 위원장이 이제 이런 생각, 원내대표가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총선이 중요하고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 식물 정부가 되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려면은 승부처가 수도권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소구력이 높은 후보를 영입해 와야 되는데 그 후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에서 보니까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이것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게 이제 결국 다들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그 대표 차출설로 비화돼 버렸잖아요. 네. 대통령실도 불편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거죠. 이렇게 되면 한동 법무장관이 국무위원 역할 수행하는데 매우
매우 부정적 영향이죠. 왜냐하면 지금 받은 모든 법무행정이 그럼 차기를 노린 법무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냥 사석에서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무슨 강연을 통해서 한다거나 하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 당의 이런 불화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원론적 얘기를 했다면 그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기준은 저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소구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MZ세대의 그 지지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고 공천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점은 뭐 저는 원론적으로 아주 그 잘 답변한 건데 다만 이게 미묘한 식의 대통령과 독대하고 나서 나왔던 발언이라 정치권에 많은 파장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주요한 이게 앞으로 관저 정치에 이것도 또 하나의 좀 사례가 될 수 있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정치권이 좀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 장관 역할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오늘 입장을 밝혔다고도 저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사실 지금 여기서 MZ세대 등등 그 조건으로 말하는 게 한동훈 장관처럼 비춰지는데 그 외에 수많은 이제 국민의힘 당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하기만 하고 과연 지금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그 조건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겠느냐, 당에게 정말 그게 좋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뭐 이런 시각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언급할 때 그 지금 거명되는 사람 안 된다고 얘기할 때 한동훈 장관 이름도 같이 넣어주지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 이런 오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범위를 정해줬잖아요. 수도권하고 MZ세대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할 만한 당대표 후보군이라고 해서 이름을 쫙 나열했는데 거기 나경원 의원이 쏙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장이. 그러니까 나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오늘 한 신문 만평에 관저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나경원 위원장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저 정치를 한다고 지금 식사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인 거예요.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 경북 언론인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쭉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수도권 MZ세대한테 호응을 못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아 그게 대통령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저정치 앞으로 하실 거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하면 계속 당내 분란이 생길 것이다.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수도권 MZ세대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거는 선거에 있어서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은 영남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남당의 비중이 높잖아요. 수도권 의원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야 전국 정당화되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답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게 만드는 뭐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뭔가 견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국민의힘 당내 분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저 정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차기 총선 때는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이제 법복을 벗을 준비를 하고 좀 검사의 티를 좀 벗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